인간의 있음의 방식. 하이데거는 인간의 있음은 실존이고 이 있음의 방식이 사물의 있음과는 다르다고 이야기한다. 그는 다음에 세 가지의 방식이 어우러져서 인간의 있음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았다. 처의 있음, 존재할 수 있음, 그리고 빠져 있음이 그것이다. 우선 내던져져 있음, 그리고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처의 있음, 기분, 분위기 잡혀 있음이 있다. 인간의 있음의 시작은 그가 원해서 있게 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 세계 안에 있게 된 것은 우리의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다. 인간은 자기의 유래, 그 있음을 선택할 수 없으며 오히려 세계 안에 내던져져 있는 존재이다. 이 내던져져 있음은 하나의 책상이 여기에 있음과는 다른 것이다. 인간의 내던져져 있음과 관련지어 인간의 인간다움을 하이데거는 떠맡음이라고 한다. 인간은 내던져져 있음에서 자기의 존재를 떠맡을 수 있는, 아니 떠맡아야 하는 존재이다. 이 내던져져 있음, 떠맡음이라는 것을 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현사실성이다. 흔히 사실이라면 일어나 버린 사건으로서 어떻게 더 이상 손을 써볼 수 없는 확정된 것을 말한다. 그러나 현사실의 의미는 그것이 이미 끝나버린 과거사가 아니라 그것을 떠맡음으로써 바꾸어 나간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인간의 내던져져 있음에는 어떤 사건이 끝나버려 마무리된 상태가 아니다. 이 내던져져 있음을 떠맡음으로써 그 내던져져 있음을 바꾸어 나간다는 의미가 간직되어 있다. 그리고 이것을 현사실성이라 칭한다. 인간의 위대함은 바로 이 떠맡음에 있다. 즉 인간은 그가 얼마만큼의 그의 내던져져 있음을 떠맡는가에 따라 그의 위대함이 측정될 수 있다. 내던져져 있음을 바꿀 수 없는 사실로 인정하고 그 운명에 굴복하는 사람은 그저 운명이 이끄는 대로 살고 만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사람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든 것은 이 떠맡음의 사건이 그 사람에게 얼마만큼 철저하게 일어났는가에 달린 것이다. 하이데거는 이 떠맡음에는 불안에 대한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떠맡음을 실천하는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자기의 삶을 떠맡았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고 그래서 지금 실존 철학자의 아버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떠맡음의 사건을 자기가 살아가야 할 존재의 과제로 삼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떠맡음의 무게를 무거워하는, 존재의 부담을 무거워하는 사람은 그 무게를 내버리려 할 것이다. 이것이 하이데거가 말하는 인간의 있음의 첫 번째 방식이다. 있음이라는 주제, 있음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고 할 때, 있음이란 말, being이죠. 그러니까 존재, 있음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점에서 철학자들이 2000년 동안, 2500년 동안 계속 고민해 왔는데 하이데거 입장에서는 과거의 전통적인 어떤 개념들에서 혁명적인 발상의 전환을 하고 싶어 해요. 하이데거가 새로운 입장을 표명하기 이전까지는 있음이라고 하는 것을 특별하게 주목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무엇인가, 본질에 대한 어떤 고찰을 중심으로 철학이 쭉 발전되어 왔는데 하이데거는 있음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자기의 철학을 새로 구성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는 말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사람이 무엇인가라는데 사람의 본질은 무엇인가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과거의 철학자들이 애를 써왔다고 한다면 있다고 하는 건 사람이 있다, 나무가 있다, 풀이 있다. 다 있음이 그것이 돌이 있거나 사람이 있거나 나무가 있거나 큰 차이가 없다고 봤다. 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것이라고 봤다는 얘기예요. 다르지 않다고 봤는데 하이데거 입장에서는 과거의 철학자들이 봤던 것은 우리의 사물이나 사람이 눈앞에 있음. 그냥 우리의 관찰의 대상으로서 있는 상태.
어떤 경우는 필요하면 연구조사, 자연과학적인 조사 방법의 대상으로서 이해됐던 그 눈앞에 있음이라는 개념 정도에 머물러 있었다고 본 거죠. 있음이라는 용어를 그 눈앞에 있는 어떤 존재 양태 하나만을 가지고 사람들이 보았더라. 그런데 하이데거는 그 있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단순하게 보지를 않고 있음의 방식이 각각 다르다고 하는 것을 초점을 맞춘 거죠. 그래서 본질을 보는 것이 아니고 있음의 양태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쪽에서 자기의 철학을 구성했는데 이분이 봤던 건 보통 사물의 존재는 아까 얘기했던 전통적인 어떤 눈앞에 있음이라는 어떤 존재 양식으로 보통 이해가 됐는데 하이데거가 특수하게 애드한 부분은 손안에 있음이라는 개념을 가져왔어요. 손안에 있음의 존재 양태 이런 것은 어떤 거냐면 도구로서 우리가 어떤 대상을 인식할 때 그 도구의 존재 양태를 손안에 있음이라는 존재 양태로 봤다는 이게 도구의 특수한 점은 그게 그 도구로서 잘 쓰이고 있는 동안은 특별하게 독립된 어떤 실체로서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같은 사물 중에 항상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대상, 자연과학적인 연구의 대상으로서 있는 이런 대상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이해하는 대상인데 어떤 대상들은 그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도구로서 잘 사용되고 있는 동안은 그 실체성이나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거의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러한 손안에 있는 존재는 원래 도구성이 잘 발휘되고 있는 동안은 숨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눈에 띄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같은 사물이지만 이게 각각 달리 봐야 된다. 존재 양식에 따라서 눈앞에 있는 존재뿐이 아니고 손안에 있음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많이 경험하죠. 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있는 어떤 도구들은 그게 고장이 나거나 찾을 수 없을 때만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거지. 보통 때는 그냥 항상 자기 수족처럼 쓰는 자기 손발처럼 이렇게 사용하는 이런 사물들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양태를 구별을 했는데 사람의 경우에는 사람도 아까 얘기한 두 가지 양태로 볼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자연과학적인 대상으로. 그래서 사람은 한국 사람은 키가 얼마나 되나 체중이 얼마나 되나 미국 사람하고는 어떻게 다른가 이런 자연과학적인 연구의 대상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메디컬 사이드에서는 우리의 신체를 하나하나 이렇게 잘 탐색해 가면서 인간이 무엇인가 할 때 이런 눈앞에 있는 대상으로서 자연과학적인 조사 연구의 대상으로서 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같은 사람이지만 자녀가 어머니를 대할 때는 어머니는 자기 몸의 일부를 느끼기 때문에 어떤 거의 도구적인 관계에 있죠. 분리개별화 되기 이전에는 어머니는 자기의 일부로서 자기의 수족처럼 느끼는 거죠. 거의 도구성에 가깝게 느끼. 그래서 어머니가 독특한 독립된 존재로서 독립된 인격으로서 파악되는 게 아니고 자기의 니드를 채워주는 존재로서만 이해가 된다. 이런 도구성으로 이해되기도 하지만 이런 두 가지 양태는 사물에게 적용되는 양태인데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인간이 파악될 때는 대부분 많은 경우에 꼭 필요해서 그런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 인간의 고유한 존재 양식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인간의 고유한 존재 양식은 이 사물 아까 얘기한 두 가지의 존재 양태하고 다르다는 존재 양태란 말은 mode of being 혹은 way of being 그래서 존재 양태나 존재 양식이라고 보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눈앞에 있으면 영어로는 번역을 할 때 present at hands라는 개념을 써요. present at hands라는데 이것을 눈앞에 있음이라고 번역한 건 우리 한국 분들이 hands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오히려 더 잘 번역한 것 같아요. 눈앞에 있음이라고. 그리고 또 하나 손 안에 있으면 ready to hands, readiness to hands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존재만은 이걸 existence라고 실존이라는 용어를 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의 현 존재의 존재 양태는 실존이다 이렇게 existence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그래서 인간의 고유한 존재 양태 그리고 이 실존의 의미를 파악하는 거가 여기서 하이데거가 애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실존이라고 했을 때 인간의 고유한 존재 양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하는 쪽에서 실존을 이해하는데 이번 챕터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깨우치고 있죠. 여러 가지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우선 여기서 첫 번째가 여기서 내던져져 있음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죠. 그래서 thrown is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내던져졌다. 내던져져 있는데 인간의 인간다움은 이것을 내던져져 있는데 내던져진 자기의 존재를 떠안는다. 떠안음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죠. 내던져진 존재를 그대로 떠안음을 이게 현사실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사실성이라는 용어는 하이데거의 독특한 용어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팩트죠. 그런데 현사실성,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확정된 어떤 것들이죠. 그런데 현사실성이라고 하이데거가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미 확정돼서 어떻게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그거 자체가 변경 가능하다는 그래서 사실 중에 과거에 형성된 어떤 것을 현재도 바꾸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상황을 여기서 현사실성이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미 형성된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이건 이러한 사실로서 받아들이는데 이 하이데거가 현사실성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과거에 형성돼서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지만 이 모습은 새로운 모습으로 바꿔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변경 가능하다 하는 쪽에서 현사실성이라는 용어를 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던져져 있는데 내던져져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가 나의 존재를 바꿔나갈 수 있다.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의 의지에 상관없이 이 시대, 이 시기에 이러한 문화 속에 우리가 내던져졌는데 내던져진 나의 존재를 내가 떠맡아서 내가 책임 있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건 인간의 어떤 용기 있는 행위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존재를 떠맡아서 살아가는 사람은 여기서 자기의 운명에 굴복하지 않고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떠맡음을 할 수 있으려면 여기 불안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존적인 불안이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연유도 모르고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닌 시간과 공간 혹은 어떤 내가 선택하지 않은 어떤 문화 속에 우리가 내던져졌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는 이 전혀 익숙지 않은 세계에 내던져졌는데 내던져진 내 존재를 그대로 떠안으면서 자기의 존재 가능성을 스스로 고민하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을 결단해 나가 자기의 새로운 선택을 해 나가면서 자기의 존재 자체를 변경하고 필요한 구성해 나간다 하는 이런 의미를 여기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불안이라는 용어를 여기서 연결시키고 있죠. 그래요. 우리의 정서는 우리의 존재 자체와 관련시켜서 이해하고 있는 거죠. 낯선 곳에 내던져짐으로 인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가 겪는 불안이죠. 그래서 이 실존적인 불안은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불안이에요. 그래서 정신분석에서 이 실존적인 불안은 거의 다루지 않고 있는데 대부분 세퍼레이션 앵사이티나 버림받은 데 대한 두려움, 분립의 불안, 그리고 어떤 본능이 다가오는 것에 대한 불안. 이런 정신분석적인 통찰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긴 하는데 이 실존적인 불안, 어느 인간도 피할 수 없는 실존적인 불안을 누구나 안고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정신분석 쪽에서는 깊이 타치하지 않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정신분석 속에서도 이 실존적인 불안을 잘 다룰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요. 이런 점에서 이게 인간의 실존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거죠. 여기에서 이 세상에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던져졌는데 내가 이 불안한 세계 속에 와 있는데 내 불안한 상태에서 어떤 이질적인 문화 속에 우리가 태어났는데 이러한 나의 존재를 그대로 떠맡아서 나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삶을 선택해 나간다. 이런 개념이 이 속에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불안에 대한 얘기가 숨겨져 있죠. 그래서 운명 자체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여기서 운명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내가 내던져졌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게 아닌데 이미 나에게 내던져진 상태에서 내가 실존적으로 내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나는 그 운명대로 살아갈 것이다 얘기가 되는 거죠. 정신분석 쪽에서는 심리적인 결정론 부분인데 우리의 자유의지에 대한 부분은 정신분석이 다루지 않고 있어요. 대부분 인과관계 쪽에서 보는 거죠. 심리적인 현상도 모두가 원인과 결과 관계라고 보고 있는데 자유의지는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죠. 자유의지라는 그 자체가 프리윌이라고 하는 것은 영성적인 얘기죠. 우리가 타고난 자유의지,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자유의지를 기반으로 한 정신분석적인 통찰은 약하다는 얘기예요. 대부분 우리가 유전적으로 타고난 부분과 또 한쪽에서는 환경에서 받은 여러 환경의 결핍이나 환경에서 준 데미지를 어떻게 그 환경의 결핍이나 환경에서 입은 상처 혹은 타고난 어떤 본능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현재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쪽에서 보고 있어서 인과관계로만 대부분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데 인과관계를 넘어서는 영역을 우리가 봐야 된다. 자유의지에 의한 실존적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에서 보는 이 요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가, 건강한 삶이 무엇인가, 본래적인 인간적인 삶, 본래적인 실존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터득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철학의 또 한계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여기서 하이데거가 현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모든 논의의 출발 지점은 내던져짐이라는 개념에서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누가 우리를 내던졌는지 왜 나를 내던졌는지에 대한 질문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 부분은 하이데거가 묻지 않고 있는 영역이랍니다. 그래서 영성적인 부분은 여기서 하이데거의 철학에서 일단 제외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하이데거의 철학 자체를 너무 완벽한 것으로 이해하고 이 철학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고 한다면 엄청난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이데거 나름대로 나중에는 우리의 양심이나 혹은 죄책감이나 이런 부분을 열심히 다루고는 있긴 한데 이 실존주의라는 입장에 있는 한 영성적인 부분이나 윤리적인 부분을 따로 다루지 않고 있는 한 영성적인 부분에 대한 고찰을 제외시키고 순수하게 철학적으로만 인간을 이해할 때 오늘 한계가 오센티서트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본래적인 실존이라고 오센틱 비잉이나 본래적인 자기나 고유한 자기 혹은 고유한 실존, 오센틱 익시스턴스 뭐 이런 용어를 쓸 때 오센티서트라는 본래성, 진정성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우리가 인오센틱한 셀프를 살지 않고 오센틱 셀프로 산다고 할 때 오센틱 셀프가 뭐냐는 그러니까 진실한 진정한 혹은 본래적인 자기라고 본래적인 자기라는 것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철학 자체가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고 저는 봐요. 여기서 어쩌면 실존 철학에서 자유의지를 자기 스스로 결정한다, 선택한다는 부분을 강조를 하는데 그런 그 선택은 어떤 범주 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점에서 누가 고유한 실존이라고 고유한 오센틱 셀프라는 게 본래적인 자기라고 본래적인 자기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검증될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이 그리고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숙제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강점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내재적인 한계 부분은 영성적인 부분과의 접목이 없이 독자적으로 이 철학만을 가지고 그 실존주의 철학을 극단화시켰을 때는 물론 이분들이 양심이나 죄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 하이데거나 혹은 다른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자기 나름대로 이 어떤 영성으로서 지금까지 중세까지 이전까지 영성이 설명하고 있었던 부분을 철학 내에서 소화하려고 애를 써요. 이론적으로 굉장히 애를 쓰는데 그 애씀이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실존주의 철학 자체가 각자가 자기 의지대로 한다고 하는데 이 의지가 어떤 가치 기준과 부합되지 가치 기준이 따로 없고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자기로서는 최선이라고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되니까 결국은 거기에는 어떤 이전의 교리나 어떤 신조나 다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의견 내지 않고 자기 스스로 결정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여기에는 어떤 바운더리가 없는 상태에서 각자가 선택하는 이런 상황이니까 그 선택이 우리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선택일 수도 있고 용납될 수 없는 선택도 일어난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우리가 보통 얘기하고 있는 어떤 영성적이거나 사회적인 가치 기준과 전혀 분리된 이런 실존 철학 중심의 가치 체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 가치의 밸류의 문제에서 허점이 생기다. 그래서 이 지점이 어떤 면에서는 가장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인 하이데거가 나치 독일의 국가사회주의의 이론적인 기초를 제공하고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의심을 받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실존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기 스스로가 어떤 자기의 어떤
존재를 자기가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개개인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사회나 국가하고 관련될 때 여기 어떤 제동장치도 없는 어떤 이상한 어떤 제도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나치즘이라고 하는 게 국가사회주의인데 이걸 실존적인 결정이라고 우겨버린다고 한다면 이걸 실존주의하고 연결시켜서 설명한다면 엄청난 비극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 나치 독일만이 유일하게 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어떤 민족이라고 우겨버린다고 한다면 그 자체를 실존주의하고 연결시켜서 정치 슬로건화 해버린다고 한다면 엄청난 비극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가장 존경받는 철학자가 이 나치즘이 가지고 있는 폐해를 식별해내지 못했다고 하는 점 때문에 하이데거의 실존주의 철학이 굉장히 중요한 업적을 남겼지만 우리 인간의 삶 전체를 우리 삶 자체를 인도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 잘못하면 오도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 그 실존이라고 하는 개념이 지나치게 강조됐을 때 지금까지 있었던 가치 기준과 전혀 부합되지 않는 어떤 결정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그 점에서 이 실존적인 결단이라는 것 자체를 객관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것과 수용할 수 없는 것을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각자가 주관이니까 굉장히 주관주의적인 입장에서 자기를 결정해 나갔다. 그러면 한 민족으로 생각 그 민족의 역사, 민족의 장래를 자기들이 스스로 결정해 나간다. 그런데 이게 독선으로 빠지게 되면 엄청나게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서 실존주의 철학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실존주의가 가지고 있는 강점과 함께 실존주의를 보완할 수 있는 영성이나 도덕 이론이나 이런 것들이 함께 매치되지 않고는 어떤 면에서 각 개인이나 사회, 국가를 인도하는 사상으로서 맹신하기에는 위험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선 이해하면서 공부를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메울 것인가 하는 고민을 우리가 함께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자체가 완벽한 게 아니고 거기에 강점과 약점이 있는 이 약점의 보완은 우리 개인적으로는 이 철학만 가지고 되지 않은 부분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 하는 개인적인 고민이 필요하고 사회적이나 그 국가 사회 입장에서는 이런 실존주의적인 경향이 잘못하면 허무주의나 무정부주의로 빠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엄격한 극단적인 독재와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독재나 허무주의나 무정부주의 뭐든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무엇이든 가능한 이 실존주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각자가 선택하는 것이 다 옳다고 우겨버린 거니까. 실존적인 결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각자가 선택한 것이 의미가 있다. 각자의 선택이 의미 있다고 하는 것 자체는 좋은데 그 선택하는 것이 양질의 것들 중에 선택해야 되는데 어느 것 중에 선택할 것에 대한 기준은 없다는 말하잖아요. 기준이 있다고 하지만 그게 정말 신빙성 있는 기준이 될 것인지가 의아스러운 거죠. 철학 안에서 일어나는 것 결국 순환 논리에 빠져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철학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고 보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자유현상을 돕기 위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우리 공부한 내용이 여기서 오늘 얘기 속에 많이 담겨 있는데 여러분에게 지금 드는 연상이나 어떤 정서 이런 걸 잠깐 나누고 가죠. 근데 교수님 드는 생각은 어떤 우리가 좀 전에 말씀하실 때 우리 정신 분석을 하게 되면 어떤 한 인간의 실존적인 어떤 불안이나 어떤 자유의 어떤 의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다루지 않는다는 어떤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신 것 같은데, 그 이제 해보는데 어떤 우리가 환자나 내담자를 다루는데 일반 단기 상담이나 이런 일반적인 상담을 하면
어떤 보여지는 어떤 눈으로 보여지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고 어떻게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쪽이 이제 일반 상담이라면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정신분석은 오랜 시간 동안 한 사람을 다루고 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하다 보면 오히려 더 그 안에서 그 환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실존적인 불안,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존재에 대한 질문이 더 드러나고 그것을 정신분석가가 경험하게 되지 않는가요? 그러니까 아, 제가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정신분석을 깊이 다루는 분들은 이 부분을 다 다룰 수밖에 없게 된다 네, 네. 보여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이런 제가 한 어떤 이 실존주의 철학이나 이런 부분은 철학의 영역으로 보고 정신분석의 이론 속에서는 별로 그게 잘 어,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를 해서 어떤 이론이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임상적인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들 경우에는 이 실존적인 이슈들을 우리가 잘 소화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인과관계 이론 쪽에서 보면 대부분 우리가 이분을 왜 아픈가, 왜 힘든가, 그 이분 얘기 다 듣다 보면 부모가 이렇게 저렇게 힘들었고 주위에서는 이랬었고 자기는 어떤 상황 속에 몰려 있었어. 그래서 그 얘기를 다 해주면 이번에 조인하고 미러잉 해주고 해석해주면 자기가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생기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쪽으로 통찰이 갈 가능성이 있죠. 내가 이 세상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 내가 리얼리티 센스가 없이 내 판타지 속에서만 살았는데 내가 좀 더 사람들에게 잘 수용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방법론까지 갈 수도 있는데 인간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이 불안들, 이 불안으로부터 오는 어떤 영향들이다. 그리고 자기 삶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대부분 자기 스스로 뭘 잘못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렵다고 이해하는 것보다는 환경이 이렇고 어떤 내가 운명적인 사건을 만나서 지금 이렇게 상처를 입어서 어렵다고 해서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과정 속에서 자기가 지금 이렇게 힘든 것은 자기의 알게 모르게 자기가 선택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가 필요한데 그런 성찰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정신분석가의 사실은 자기가 이 세상을 책임지고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한 책임지지 않고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떠받들을 안 했다는 게 아까 얘기대로 자기가 던져진 존재인데 이 내 존재를 내가 떠맡아서 내 삶을 스스로 변경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성찰까지 가는데 이런 뭐라고 할까요? 이런 실존적인 삶을 살아본 정신분석가라고 한다면 당연히 자기 내담자의 상황을 잘 이해해서 이분이 실존적인 삶, 그리고 책임 있는 삶, 그리고 자유의지를 잘 사용하고 남 탓으로 다 돌리지 않고 자기 것은 자기 탓으로 가져와서 자기가 삶을 자기 스스로 변경시키고 좀 더 나은 미래를 스스로 자기 스스로 지금과 다른 존재로 바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자기 스스로 매일 거듭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분이 통찰하도록 도와주는 과정이 필요한데 여기에 이런 부분이 물론 해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분이 이 사회에 적응하는 사람으로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하고 있는데 이런 조금 더 철학적이거나 영성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나 그쪽에서 이분이 좀 더 깊은 통찰을 하도록 도와주는 부분에서는 약할 수도 있다 하는 우려를 제가 전달한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좀 연결되는 게 오늘 이게 저는 좀 이게 굉장히 어떤 보면 떠맡으면 아까 불안을 직면하게 된다는 어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저는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물론이죠. 네. 예. 왜냐하면 불안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이 어떻게 보면 어떤 이제 또 영성적이나
신학적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봤을 때 인간에 대한 어떤 실존적인 어떤 고민이나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그 불안이라는 어떤 존재를, 불안이라는 것들을 어, 경험하게 되고 그 불안이라는 것을 통해서 뭔가 인간 존재의 밑바닥을 경험하게 되는데 저는 금방 이 부분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십자가의 요한이나 그 이그나시우스가 경험했던 어떤 영성적인 면에서의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어떤 내용과 어떻게 좀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그렇죠. 예, 다크 나이트 오브 더 네네. 소울이라는 얘기죠. 예. 네.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하이데거는 여기에서 어떻게 신이라는 어떤 내던져졌을 때 그럼 내던져지게 했던 존재가 누구냐는 철저하게 배제를 하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 불안이라는 떠맡음으로 인해서 오는 불안은 신적인 존재를 통해서 만나는 어떤 파운데이션이 되지 않는가. 그러면서 뭐 우리 성자들이 경험했던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을 라는 그 인간 존재의 밑바닥을 경험하면서 거기서 불안이라는 그 두려움의 존재를 직면하게 되고 받아들이면서 오는 그 거대한 무거움으로 통해서 그 자리가 어떻게 보면 그 내버려지고 내던져진 존재로서의 책임성이 더 부과되지 않을까. 하여튼 이런 부분하고도 조금 연결되는, 제 개인적으로 좀 연결되지 않는가 그런 질문이 많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이 아주 좋은 차를 주셨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내던져졌다고 하는데 그 근원적인 탐색은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철학자들은 그 지점에서는 멈춰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개개인으로서는 우리는 철학만 공부하고 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책임 있음 속에는 우리의 삶 전체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불안의 근원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쩌면 이 불안이 우리의 근원을 탐색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도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어쩌면 표현하기에 각각 다르겠지만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무엇인가, 내가 어디서부터 던져졌는가, 내 고향은 어딘가 하는 얘기하고 내가 여기 던져졌다고 한다면 던져지기 이전에 무엇이 있다는 거잖아요. 나는 왜 여기에 와서 이 낯선 곳에 와서 이 고생하고 있을까. 어떤 면에서 있어 낯섦이라는 용어가 정신분석에서 나오고 어떤 철학에서 나올 수 있는 거죠. 낯선 곳이 내던져졌기 때문에 내가 익숙하지 않은 곳에 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익숙하지 않음을 소화해내는 과정이죠. 그래서 어떤 정신분석에서 불안 이론들은 이제 이런 불안하고 다른 불안을 대부분 얘기하죠. 신호불안이라고 해서 자기의 욕동들, 성적 욕동이나 공격적 욕동이 있어서 그대로 행동했다가 혼난 경험, 이런 것 때문에 자기 안에 어떤 욕동이 생겨나, 강렬한 어떤 욕동, 충동이 느껴질 때 프로이드가 봤던 것은 이때 우리가 불안이라는 것이 생겨나면서 방어가 생겨난다는 얘기죠. 욕동을 통제할 수 있도록 된다는 얘기. 이 불안을 통해서. 그래서 시그널 앵사이티라는 신호불안이라는 얘기죠. 이제 이런 쪽에서 어떤 욕동이론과 관련시켜서 설명을 하는 이런 정신분석 이론이 있는데 이 실존적인 불안에 대한 통찰은 약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신 분석 쪽에서도 실존주의적인 정신 분석을 하는 분들은 이런 것을 수용해내서 하고 있죠. 그렇지만 전반적인 어떤 정신 분석의 어떤 고전적인 이론 속에서는 잘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떠맡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신 분석 쪽에서 본다면 대부분의 신경증 환자나 여러 보더라인 환자들의 기본적인 이슈는 자기의 지금 어려움을 자기 것으로 떠맡지 않는다는 데 이슈예요. 모두가 내 탓이 아니고 환경 탓이고 내 기질 탓이고 이런 거지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없다고 느낍니다. 그러니까 항상 원망이 쌓이고 불만이 생기고 왜 주위에서는 나를 이렇게 대접하는가라는 쪽에 갖고 있어서 비슷한 환경 속에서도
자기가 다른 선택을 했다고 한다면 자기의 삶이 지금과 다른 형식으로 전개된다고 하는 것. 과거에 그랬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자기가 다른 선택을 자기에게 선택지가 있다고 하는 것. 자기에게 프리윌이 있다는 것. 자기의 자유의지가 있고 그런 우리에게는 가능성이라는 것. 이 가능성을 가진 존재라는 우리는 완성된 어떤 실체가 아니고 인간 존재에는 완제품이 아니고 반제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 내가 나머지 부분을 내가 만들어 간다.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 부분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의 창조와 같이 설명을 한다면 만약에 어떤 신적 존재가 우리를 창조했다고 한다면 모든 사물은 그냥 자기가 스스로 변화할 수 없는 모습으로 완제품으로 생산했다. 그런데 우리는 반만 만들고 나머지는 이런저런 모습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이런 가능성만 우리한테 주었다는 얘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음악가가 될지 화가가 될지 선생님이 될지 목사님이 될지 이것은 순전하게 처음부터 아까 얘기대로 인과관계로 결정할 수 없는 거라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에 대한 책임은 각자가 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실존적인 결단이라는 거예요. 내 부모가 있고 내 선생님이 다 있지만 결국은 자기 인생을 결정하는 건 각자 자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통찰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기의 삶을 떠맡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나의 불안이나 혹은 나의 삶에서의 어려움 모두를 나만 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책임지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다른 분들도 책임질 부분이 있지만 내 몫도 많이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책임질 부분을 가져올 수 있는 그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 그 용기를 갖자고 하는 것이 어쩌면 실존주의 철학이라고 볼 수 있겠죠.